안녕하세요. 다시 빛나다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빛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여행 가방을 메고 자유롭게 떠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이후의 긴 시간을 제대로 떠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의 삶은 길고, 때로는 그 길이가 상상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60대라면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 이상을 더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기간이 단순히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겪게 될 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몰려온다는 데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유엔 자료에 따르면 한 나라의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2025년에 이 기준을 넘어섭니다. 일본이 같은 지점에 도달하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불과 26년 만에 도달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죠. 다시 말해, 우리가 미처 마음의 준비를 끝내기도 전에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버린 겁니다. 길을 걸으며 만나는 5사람 중 1사람이 65세 이상인 시대, 머지않아 3사람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이는 줄고 어르신은 늘어나니 일할 수 있는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100명이 일하며 3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5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 1전 3명이 노인 1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은퇴 후의 삶을 몇 년쯤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은퇴하면 5년 정도 여유롭게 살다가 서서히 늙어가는 그림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실제로는 20년, 30년을 더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돈과 건강, 인간관계, 생활기술 모두가 새로운 과제가 됩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 돌봄 문제가 닥치자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라는 그의 말은 많은 분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은퇴 이후의 삶을 몇 년으로 예상하시나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그림을 그려본 적 있으신가요? 건강과 돈, 가족 관계, 생활 기술까지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은퇴와 고령화는 이미 시작된 흐름입니다.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흐름을 두려워할지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파도를 타듯 멋지게 올라탈지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가슴에 담아두세요. 나는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음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 바로 가족 돌봄과 갈등의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제들끼리 평생 싸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 돌봄 문제 앞에서는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순간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바로 가족 돌봄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돌봄 문제가 더 이상 먼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누군가는 곁에서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 누구에게 갈까요? 대체로 장남이나 며느리 혹은 막내에게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은 부모님 요양원 입소를 두고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 대기자가 많아 집에서 못 쉬자니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형제들이 번갈아 맞자니 직장과 생활에 큰 지장이 생겼습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이 돌보느냐, 비용을 누가 더 부담하느냐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화목했던 형제 사이가 단숨에 멀어져 버린 겁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한 달 병원비와 간병비가 합쳐지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몇 달이라면 버틸 수 있지만 몇 년이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안 재정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자녀 교육비를 줄이거나 가족의 여가 생활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돌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변수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다.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책임을 회피했느냐 하는 말들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돌봄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희생된다고 느끼고, 돌봄을 덜한 사람은 죄책감과 방어심으로 벽을 쌓습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는 순간 돈보다도 무서운 손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화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형제자매가 아직 웃으며 만날 때, 누가 이거 어떤 역할을 맡을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지 글로 남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도 이 약속 하나가 훗날의 오해를 막아줍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끼리 부모님 돌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불편해서 혹은 아직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미룹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미뤄지는 만큼 갈등의 씨앗은 자라납니다. 가족끼리 회의 날짜를 정하고 짧게라도 의견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갈등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돌봄과 가족 갈등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경제와 건강, 그리고 사회적 관계로 이어집니다. 다음에서는 고령화 속에서 더 무서운 문제, 바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퇴하면 자유롭고 한가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퇴직 후 처음 마주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고립감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오랫동안 함께하던 동료들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날들이 늘어나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단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단절은 흡연이나 비만보다 건강에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대화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불러오고 인지 기능까지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뇌는 자극이 줄어들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데 고립된 생활은 그 과정을 앞당기는 셈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젊을 때 동네에서 이장으로 활동하며 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예전처럼 찾는 이가 줄고 몸도 불편해져서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가족이 우울증 진단을 받게 했고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지역 모임에 나가도록 도와주자 조금씩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보편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고립의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남성 노인의 경우 직장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강해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립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연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주 1회 동호회나 교회 성당 사찰 모임에 나가는 것,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이런 사소한 행동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2제m회 이상 사회적 접촉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몇 명과 대화를 나누셨나요? 만약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적다면 지금이 바로 관계의 고리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가까운 복지관,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같은 곳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새로운 인맥이 생기고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은퇴 후 20년, 30년 동안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를 돌보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에게도 의지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음에서는 이 사회적 단절을 막아줄 중요한 열쇠, 바로 노후, 주거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의 위치와 구조, 주변 환경이 어떻게 우리의 노년을 바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걸어서 10분 안에 병원, 약국, 마트, 공원이 다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주거 환경입니다. 건강이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순간 집의 위치와 구조가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은퇴 후에는 멀리 이동하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10분 생활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동네 안에서 병원, 약국, 재활센터, 복지관, 간단한 마트까지 모두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주거 정책을 바꾼 겁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은 불편하게 버스를 갈아타고 다니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비슷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은 단지 안 혹은 바로 옆동에서 살 수 있도록 주택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돌봄의 손길이 닿고 세대 간 단절도 줄어듭니다. 단지 안에는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과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 혼자 늙어가는 고립감도 완화됩니다. 주거 환경은 단순히 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 안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화장실과 부엌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와 샤워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단 대신 경사로를 두거나 문턱을 없애는 것 역시 필수입니다. 노년기에 한 번 넘어지면 회복에 6개월 이상 걸리고 근육량도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집 안의 작은 변화가 10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셈이죠. 이웃과의 관계도 죽어 환경의 중요한 축입니다. 옆집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안부를 나누는 것.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웃이 가장 빠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안부 확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일정 시간 불이 켜지지 않거나 우편물이 쌓이면 이웃이 먼저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노후에도 안전한가요? 그리고 이웃과는 얼마나 가까운가요? 만약 답이 자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집을 점검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거 환경을 바꾸는 일은 단번에 큰 돈을 들여 이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 가까운 병원과 마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이런 작은 시작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다음에서는 주거만큼 중요한 또 다른 기둥, 바로 건강관리의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을 지키는 습관이 어떻게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지 구체적인 생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은 너무 거창해서 엄두가 안 나요. 그런데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후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는 바로 건강입니다. 돈도, 주거도, 가족도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준비가 흔들립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는 이제 당연해졌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건강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의학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후에 한 번 큰 골절이 생기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을 넘기고 그 사이 근육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더 무서운 건 노년에 잃어버린 근육과 균형 감각은 거의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넘어지는 순간 건강이 급격히 추락하는 경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근력과 균형을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동은 절대 어렵거나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것이 의자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15번씩 3세트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물병 운동도 좋습니다. 1리터 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양옆으로 벌렸다 모으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체 근력이 유지됩니다. 계단 오르기도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익숙해지면 2층, 3층으로 늘려가세요. 내려올 때는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만 움직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뇌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자극이 큰 효과를 냅니다. 늘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세요. 처음 가는 길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뇌를 깨우는 훈련이 됩니다. 요리할 때 레시피를 보지 않고 기억으로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재료 준비, 순서, 간 맞추기 같은 과정들이 모두 뇌 운동이 됩니다. 하루 한 줄 일기를 쓰는 것도 단순해 보이지만 기억을 되짚고 글로 표현을 하는 순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작게 꾸준히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의자 운동을 하고 매일 한 블록이라도 걸어 나가는 것. 일주일에 2번은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한 달에 한 권은 새로운 책을 읽는 것. 작은 습관이 모여서 10년, 20년 뒤에 건강을 만듭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냐, 그냥 편하게 지내다 가면 되지. 하지만 편안함만 선택한 노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삶은 장수가 아니라 고통의 연장입니다. 진짜 장수는 내 2발로 걸어서 시장에 가고 내 손으로 밥을 해 먹고 친구와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은 노력이 미래의 큰 행복을 보장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몇 분이나 몸을 움직이셨나요?
만약 떠오르는 답이 없다면 지금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10년 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 바로 재정 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퇴 후 20년에서 30년, 월급 없는 긴 장마철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은퇴하면 월급이 끊긴다는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순간이 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재정 준비는 노후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이 필요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경제적 안정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재정 계획을 막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은행에 저축 조금, 연금 가입 정도로 끝내버리죠.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20년에서 30년, 길게는 그 이상입니다. 그 기간은 월급 없는 장마철과도 같아서 준비된 우산이 없다면 언제든 비에 흠뻑 젖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70세 이후 간병비만 해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생활비까지 합치면 20년 동안 최소 2억에서 3억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의료비는 물가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오릅니다. 지난 10년간 물가가 연평균 2% 올랐을 때 의료비는 4%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5만 원 하는 병원비가 10년 뒤엔 7만 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버킷 전략입니다. 돈을 3개의 주머니로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 주머니에는 지금부터 3년 안에 쓸 돈을 둡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긴급한 일이 생길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하니 은행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전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3년에서 10년 사이에 쓸 돈입니다. 국채나 안정적인 배당주 같은 곳에 두면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머니는 10년 이후에 쓸 돈입니다. 이 돈은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 같은 투자 자산이 필요합니다. ETF는 쉽게 말하면 여러 좋은 주식을 바구니에 모아놓고 작은 조각으로 나눠 파는 상품입니다. 삼성전자, LG, SK하이닉스 같은 회사 주식을 하나하나 사려면 큰 돈이 필요하지만 ETF를 통해서는 적은 돈으로도 조금씩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어려워져도 다른 회사들이 위험을 분산해주니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억 포인트는 비율입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 2,50%, 세 번째 주머니에 2,30%를 넣으면 균형이 맞습니다. 여기에 장기 요양보험 같은 제도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5명 중 1명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하니 확률로 봐도 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투자냐 라고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10만 원이라도 3개의 주머니에 나누어 담는 습관이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1억 원이 있어도 불안하지만 준비된 노후는 적은 돈으로도 든든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장 쓸 돈, 10년 뒤 쓸 돈, 20년 뒤 쓸 돈을 따로 구분해 두셨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할 기회입니다. 은행 계좌를 3개로 나누고 각각의 목적을 정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다음에서는 돈만큼 중요한, 그러나 종종 간과되는 영역인 기술 활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도구가 되어버린 디지털 기술, 어떻게 노후에 맞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거라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 예약도, 연금 신청도, 심지어 교통비 할인 확인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노후의 생존 도구가 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신청, 은행 업무, 의료 예약, 교통 정보 확인, 이젠 대부분 디지털로만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종이 서류로 처리하던 방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로 가능했지만 지금은 앱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많아졌습니다. 진료 순서 확인도 앱에서만 제공하는 경우가 흔하죠. 또 연금이나 돌봄 서비스 신청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야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간편 결제도 생활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카드를 꺼내고 잔돈을 챙기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끝납니다. 많은 가게에서는 현금보다 간편 결제를 선호하고 심지어 할인 혜택까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혜택을 놓친다면 같은 물건을 사도 더 비싸게 사는 셈이 됩니다. 지도 앱 역시 꼭 배워야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 버스를 어디서 타야 할지 모를 때, 지도를 열어 목적지를 입력하면 정확한 경로와 버스 번호,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 한 번 배우면 생활 속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억 포인트는 기술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만 익히면 됩니다. 전화, 문자, 카톡, 사진 찍기, 결제, 지도, 예약. 이 6가지만 익혀도 노후 생활에서 겪을 불편의 70%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나는 기계랑 안 친해. 배우기도 늦었어. 하지만 기술을 배우지 않는 대가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평생의 손해입니다. 배우는 데는 몇 주, 몇 달이면 충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남은 20년 동안 매번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교통비 할인을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아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 이번 주 안에 자녀나 이웃에게 꼭 한번 배워보세요. 작은 시도가 앞으로의 10년을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다음에서는 개인 준비를 넘어 가족과 함께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인 돌봄과 상속, 연명치료 같은 사전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리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가족의 갈등을 막아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시면 누가 모시고 병원에 가실 건가요? 또 병원비는 누가 부담하실 건가요?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답할 수 있는 가족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허둥지둥하며 갈등을 겪습니다. 가족 안에서 미리 대화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생각보다 빠르고 깊게 번집니다. 은퇴 후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돌봄입니다.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누군가는 곁에서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를 두고 가족 간 불만이 생깁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더 많이 돌봤다고 혹은 더 적게 부담했다고 다투기 쉽습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며느리나 딸에게 돌봄이 집중되면 부부 관계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교육비와 생활비를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돌봄 비용으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족의 삶이 얼마나 무거워질까요?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합의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실 때, 형제 자매가 아직 웃으며 만날 수 있을 때 가족 회의를 여는 겁니다.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일상 돌봄을 맡을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글로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도 오해와 갈등의 가능성을 7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연명치료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감정이 앞서고 갈등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두면 훨씬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를 원하시는지,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어떻게 물려주실지, 이런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가족 간 불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미리 대화하면 갈등이 줄어든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피하고 싶고 불편해서 미루고 싶은 대화일수록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과 부모님 돌봄이나 상속 문제를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직이라면 이번 달 안에 꼭 한번 가족 회의를 제안해 보세요. 1시간의 대화가 10년 뒤의 가족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가족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또 다른 준비, 바로 사회적 참여와 세대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노후의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이 말을 해주신 분은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은퇴한 후 몇 년 동안은 텔레비전과 집안일로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이 단순한 봉사 그 이상으로 내가 아직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참여는 노후의 필수적인 에너지 원천입니다.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세대 통합 활동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사서 보조로 채용해 책 정리와 독서 안내를 맡기기도 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전통 요리를 가르쳐주고 젊은이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런 활동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돕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고령자는 건강 지표와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활동을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민폐만 끼치지 않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면 의외로 금방 적응하고 새로운 인맥이 생기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외로움과 우울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사회적 참여는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약이라는 점입니다. 고혈압에 약이 필요하듯 외로움에도 사람이라는 약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만들고 작은 봉사라도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곧 건강 관리이자 행복 관리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연락 끊긴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연결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사회적 참여를 넘어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인 제2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하게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이 넘어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3번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분은 은퇴 후 몇 년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이유가 생겼고 아이들과의 만남에서 얻는 기쁨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가치였다고 하셨습니다. 제2의 커리어는 단순히 소득 보충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즉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버지, 회사의 직원, 지역의 일꾼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역할도 없는 그냥 노인이 되는 순간 마음에 큰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은 그 공허를 메워줍니다. 덴마크는 고령사회를 맞아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사, 학교 보조교사 같은 직종이 대표적입니다.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 70대 취업률을 다른 나라보다 2배 이상 높였습니다. 그 결과 노인 빈곤율은 7%대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전 지킴이, 공공시설 안내 도우미, 학교 돌봄 교실 보조 같은 역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는 단순히 월급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일을 하겠냐, 이제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쉰다는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 역할도 없을 때 오는 허무감과 외로움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일이 곧 정체성이라는 점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나를 살게 합니다. 돈은 덤이고 의미가 본질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70세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시나요? 그 답을 미리 찾아놓는 것이 은퇴 후에 빈 시간을 채워주는 열쇠가 될 겁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 즉 당위 실행 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한 달, 3달 안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어떻게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막연히 준비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행동이 잘 나오지 않죠. 노후 준비는 거대한 목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 한 달, 3달 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정리해 두면 막막함 대신 구체적인 계획이 생깁니다. 우선 이번 주 안에 할 수 있는 일부터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처를 등록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서 가족이나 119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죠. 또 가족과 노후에 대한 대화를 짧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앞으로 부모님 돌봄을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만 던져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집 근처 병원, 약국, 복지관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계단 오르기나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실천해 보세요. 한 달 안에는 조금 더 큰 과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연금저축이나 적립식 상품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납입액을 늘릴 수 있다면 작은 액수라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방문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살펴보고 스마트폰 기본 기능을 자녀나 이웃에게 배워보는 것도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3달 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족 돌봄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글로 남기면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악기, 그림, 혹은 온라인 강좌 같은 것들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등록하는 것도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6달 안에는 장기 요양보험이나 추가 보장성 보험을 점검하고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 중급 과정, 예를 들어 간편 결제, 지도 앱 활용, 온라인 은행 업무 같은 것들을 배우는 시기도 이때가 적당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에도 적극 참여해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 모임에 얼굴을 내밀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작게 나누면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1년 단위의 계획은 멀게 느껴지지만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로 쪼개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냐, 바빠서 불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응급 연락처를 등록하는 것,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것, 가족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실행이 10년 뒤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실행하세요. 다음에서는 이렇게 단기 행동을 이어가면서 6개월과 1년 단위로 어떤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을 이어가다 보면 6개월 뒤와 1년 뒤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앞에서 이번 주, 한 달, 3달 안에 해야 할 일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개월과 1년 단위의 목표를 설정하면 당일 실천이 헛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게 됩니다. 우선 6개월 안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이나 추가 보장성 보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사회에서는 돌봄 서비스가 필수인데 보험이 없으면 매달 수백만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산이 크지 않더라도 미리 정리해두면 가족 간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중급 과정도 이 시기에 도전해 보세요. 기본 기능만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간편 결제, 온라인 은행 업무, 공공 서비스 앱 사용까지 익히면 생활의 자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해 보세요. 주민 모임이나 봉사단체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는 한층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노후에 적합한지 이동성과 안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이사나 개조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제2의 커리어를 구체화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일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회 참여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멘토링, 동호회 활동 등은 정기적인 루틴으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 단기 행동이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응급 연락처를 등록하고 이번 달에 건강검진을 예약했더라도 1년 뒤 내 모습에 대한 그림이 없다면 쉽게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는 보험을 정리하고 1년 뒤에는 거주지를 결정한다 라는 목표가 있으면 행동이 이어집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미리 계획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계획은 반드시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을 가지는 겁니다. 방향이 있으면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방향이 없으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원하는 그림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그 답이 곧 지금의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중장기 목표를 세운 뒤 실제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점검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점검해보니 준비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노후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점검하듯 삶의 여러 영역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점검 루틴입니다. 먼저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걸음수가 8,000보 이상 되는지,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중은 BMI 기준으로 23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기적으로 검사해 정상 범위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기준만 꾸준히 체크해도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재정 점검도 필요합니다. 월 저축률이 소득의 20% 이상 되는지, 부채 비율이 자산의 30% 이하인지 확인해 보세요. 응급자금으로 최소한 월 생활비의 6개월치는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투자 수익률은 연 5%를 목표로 삼으면 안정적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돈이 얼마나 균형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체크해야 합니다. 한 달에 정기적인 만남이 3번 이상 있는지, 방위마다 새로운 인맥 2명 이상을 만들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원봉사 시간은 월 10시간 이상, 지역사회 활동은 월 2번 이상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심리적 만족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활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5 이하인지, 가족 관계 만족도가 8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건강 자신감과 사회적 연결감 역시 각각 7점 이상이어야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점검은 부담이 아니라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점검을 한다고 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면 그 자체로 다음 행동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숫자까지 챙기면서 살면 피곤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지만 피곤함은 잠깐이고 무너지는 순간의 후회는 오래갑니다. 몇 가지 핵심 지표만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스스로를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라도 건강, 돈, 관계, 마음, 이 4가지를 짧게라도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다음에서는 자기 점검을 넘어 나이에 따라 어떻게 준비에 초점을 달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후의 단계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준비의 방법은 숫자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모든 세대에게 중요하지만 각 나이대마다 초점이 다릅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 이후로 나누어 보면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40대입니다. 이 시기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아직 젊고 에너지가 있지만 이미 노후 자금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소득의 샨델 5배 정도를 목표로 노후 자금을 설정하고 연금 저축이나 IRP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주 3회 이상 운동 습관을 확립하고 종합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직장 바깥의 취미와 인간관계를 키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이후 사회적 연결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대비하는 겁니다. 50대는 본격적인 준비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노후 자금, 적립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득의 2030%를 저축하고 부채를 줄여 은퇴 전까지 상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근력 운동을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합니다.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 미뤄온 치료도 끝내야 합니다. 부모님 돌봄 문제도 구체적으로 준비할 시점입니다. 배우자와 노후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은퇴 후 거주지도 탐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는 전환식입니다. 퇴직과 함께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는 시점이죠. 이때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하고 퇴직금과 연금을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버킷 전략으로 자산을 재배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균형감 훈련과 인지 기능 유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퍼즐을 풀거나 새로운 학습을 통해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집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조할 시점입니다.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보장합니다. 70대 이후는 적응과 유지의 단계입니다. 낙상 예방에 집중하고 약물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이 시기에는 새로운 도전을 크게 벌이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나 봉사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삶의 활력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나이별 전략입니다. 같은 준비도 나이에 따라 무게 중심이 달라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젊을수록 자산을 불리고 중년에는 구조를 다지고 노년에는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달리 준비한다는 게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틀에 가두자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큰 그림이 있어야 현재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맞는 준비는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답이 다음 행동의 우선순위를 알려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는 것이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철학자 함석헌 선생의 이 말처럼 나이 들어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분명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 재정, 기술, 가족, 사회적 관계, 그리고 주거까지 노후를 준비하는 6가지 큰 축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주제를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 같은 메시지에 도달합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고통이 되고 준비된 노후는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또 어떤 분은 경제적 자유나 마음의 평화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부터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돌봄 문제가 닥치고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오고 고립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준비할 시간은 줄어들고 갈등과 후회는 늘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응급 연락처 하나 등록하는 것, 가족과 10분 대화하는 것, 동네 한 바퀴 걷는 것 같은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준비 없는 하루가 쌓이면 후회가 되고 준비된 하루가 쌓이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거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입니다.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준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하지만 준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달라지면 가족이 달라지고 이웃과 사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함께 배우며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어떤 답이든 좋습니다. 건강, 가족, 자유, 평화. 그 답을 향해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작은 시작이 인생 후반전을 지켜줄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준비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길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